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을 자주 보곤 하는 구독자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만 봐도 그렇듯 살다 보면 세상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병쯤은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다 같은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보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직장 상사가 그런 경우여서 결국 제가 퇴사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부하 직원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만들기 위해 연구라도 하는 건 아닐까? 저런 사람의 가족이면 힘들겠지? 내 가족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는 자신의 본 모습은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상시에 본성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곁에 두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그건 제가 실제로 저런 사람을 만나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착한 사람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속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위엔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뒤에 생각해 보시죠. 우선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다?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비하할 만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경기도권 적당한 집에서 때로는 화목하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랐죠. 거기다 저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었어요. 공부 역시 잘하지도 못했고 못하지도 않는 딱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수준이었죠. 그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는 무슨 재능을 살려서 특별한 직업을 갖지도 못했고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적당한 대학을 나온 뒤 중소기업에 취직해 먹고 살아갈 뿐이었어요. 비록 저런 삶이 성공한 삶은 아니었을진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큰 고난 하나 없이 평범하게는 먹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욕심이 크게 없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큰 고난이 하나 찾아와요. 그건 바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직장 상사와의 문제였죠. 그 직장 상사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를 2년 정도 다녔을 무렵 경력직으로 부장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어디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 작은 회사를 살려보려고 들어왔다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영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았죠. 그래도 태도는 좀 꼴불견이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다가 왔으니까 일은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하며 회사가 커지면 나한테도 좋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 회사는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확 달라져 버렸네요. 예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요. 일단 분위기는 군대식 분위기라고 하죠. 상명하복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윗사람에 대한 과도한 예의, 아랫사람에 대한 과도한 무례, 아니 무례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한 막대함. 그 사람은 회사 분위기를 그렇게 뜯어고쳤습니다. 일터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하니까 다들 긴장감도 없고 그러니 일의 능률이 오르질 않아 회사가 크질 못한다는 미명하에서요.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 마치 신과 하등 생물 같은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것조차 무서워서 그저 시키는 것만 따박따박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저 정해진 것들만 따박따박 일하는데 성과가 늘어날 수 있나요? 오히려 이전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전환점들을 많이 마련해줬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잡힌 이후로는 신입들은 입에 그저 예라는 말만 달고 살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의 성과가 늘어나는 게 영 눈에 보이지 않자 그 부장은 이번엔 일을 늘리기 시작하더군요. 고작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너희들 수준으로는 어차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질보다는 양, 일의 양으로 성과를 올리자고요. 그 이후로 노동법이니 주 몇 시간 근무니 그런 거 저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 6일로 일하면서 매일 12시간을 넘게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초과 근무 수당, 회사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을 늘린 건데 생산비를 차지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당연히 챙겨줄 리도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가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회사는 도저히 성장하지 못하더군요. 단순히 일의 양만 늘린 것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성장만 이룩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부장은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알아? 아휴, 어쩌자고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버러지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막말을 시도 때도 없이 했으니까요. 뭐 하나 서류라도 올리면 야, 이걸 일이라고 가져왔냐? 내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이야? 내가 청소부냐고. 너 사수 누구야? 사수 데려와. 라고 하면서 서류를 북북 찢어버리고 보고자에게 던져버리기도 했죠. 그 부장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나마 있던 능력 있는 사람들도 점차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요? 전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직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너무 무서웠죠. 그저 언젠간 이런 고난도 끝나는 날이 오겠지 하며 멍청하게 버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부하 직원들을 일부러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가서는 야, 뭐해? 어차피 너는 일해봤자 글러먹었어. 네가 일하는 건 생산적인 일이 아니야. 그럴 바엔 차라리 날 웃겨봐라. 뭐 개인기 같은 거 없냐? 여긴 뭐 그런 거 연습도 안 해? 너넨 그런 거 연습하는 게 차라리 생산적이야. 일을 못하면 줄이라도 잘 서야지. 얼른 해봐. 얼른. 이러기도 했었고 여직원들에게는 추행 섞인 발언들을 해가며 괴롭히기 일쑤였죠. 그 여직원들 중에는 저 또한 포함이 되었고요.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면서 큰 고난이라는 건 딱히 겪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더군요. 이게 신고가 되는 건지, 신고를 회사에 다 해야 하는 건지, 경찰에다 해야 하는 건지, 경찰에 다 했다가 일이 커지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두렵기도 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저보다 한 기수 위 선임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성이 밝은 건지 위아래 구분 없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 부장이 새로 온 뒤로는 그 사람도 영 기를 못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서 잠시 쉬려고 회사 옥상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순간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커피를 건네더군요. 마셔요. 뭐예요?
뭐긴 뭐예요, 커피지. 그렇게 울상으로 있는 거 카페인 부족일걸요? 아, 저 커피 오늘 벌써 5잔 마셨는데. 아, 그래요? 하긴 커피를 안 마시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긴 하지. 뭐 그럼 일단 받고 이따가 또 야근할 때 마셔요. 감사합니다. 날씨 참 좋다. 퇴사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렇죠? 네? 퇴사요? 선배님도 퇴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왜요? 저도 퇴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요즘 다들 힘들어해서 퇴사 많이 하시니까. 그렇긴 하죠. 그 부장님, 사람들 참 힘들게 하긴 해. 사람이 그래서야 쓰나원. 선배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요? 뭐 그렇죠. 다들 힘들어하니까. 나도 피곤하긴 하고. 근데 그 부장님 하는 게 참 재밌어 보이긴 해. 네? 아니에요. 말이 잘못 나왔네. 그 부장님 사람들 괴롭히는 걸 재밌어 하는 것 같단 소리예요. 그렇죠. 정말 사람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미쳐간다던데 그런 걸려나? 사람 본성의 문제 아닐까요? 권력을 가지면서 사람이 미쳐간다기보다는 권력이 없어서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권력을 가지니까 마음껏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장님의 본성은 원래 개차반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부장님한테 일러줘야겠네. 네? 농담입니다, 농담. 뭘 그리 깜짝 놀라요. 놀래긴. 근데 그쪽은 퇴사 안 해요? 저요? 전 모르겠어요. 이직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뭐가 무서워요? 그냥 환경이 달라지는 게요. 그리고 이직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곳은 여기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테면 지금 부장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거나. 그런가? 그냥 무던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겁이 많은 성격이었구나.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직하지 말고 사업을 해요, 사업. 본인이 왕이 되면 되잖아. 왕이 돼가지고 부장님처럼 막 직원들 괴롭히고 혼내고. 좋네. 네? 전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에이, 혹시 알아요? 본인도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되지.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사업할 생각도 없고 사업했다가 괜히 망하면 어떡해요. 아유, 겁이 많으면 그런 것도 무섭긴 하겠구나. 그럼 이건 어때요? 뭐요? 저랑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동업이죠, 동업. 위험성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네? 선배님이 왜요? 그냥 저도 마침 퇴사하고 싶긴 하거든요.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또 때마침 저랑 손발도 많이 맞춰봤던 우리 후배님도 퇴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 저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왜 일 잘하시잖아요. 묵묵히 일도 잘하시고 또 예쁘기도 하고. 네? 마지막 말은 실수. 아무튼 저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심이에요. 만약 혹시 제가 사업한다고 하면 같이 할래요? 아니, 같이 합시다. 성격을 보아하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야겠어. 같이 해요. 사실 사업 구성도 다 해놨어요.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뭐 그렇긴 하죠. 그럼 2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난 2주 뒤에 퇴직서 낼 거니까. 그리고 같이 사업하겠다는 결정이 들면 저 퇴직서 낼 때 같이 내도록 합시다. 그럼 됐죠? 뜬금없는 제안에 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사업이라니. 평범하게만 살아왔고 평범하게만 살고 싶던 제가 사업이라니.
그리고 직원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동업하자는 건 무슨 뜻일까? 나보고 예쁘다고 했는데 혹시?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장님의 행동에 저는 결국 약속했던 2주 뒤 퇴직서를 함께 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싫어요? 동업하자고 한 거면 전 대충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눈치도 없구나. 그거 나 나름대로 고백도 겸한 거였어요. 아니... 그럼 이것도 생각을 줄게요. 2주. 그런데 저 믿고 퇴사했을 텐데 거절하면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뭐 하면 퇴직서 다시 받아오시던가. 하지만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전 사실 어느 정도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던 게 아닐까 싶긴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아니면 어쩌나 걱정을 할 정도였죠. 저도 선배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선배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참 잘해줬던 사람이었어요. 뭐 저한테만 잘해준 건 아니고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선한 사람이라는 점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또 저와는 달리 진취적이고 모든 일에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동경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호감을 가지게 됐었죠. 약속했던 2주 후부터 우리는 연인 관계가 되었고 같이 사업을 꾸려가게 됐습니다. 선배는 생각보다 사업 계획을 잘 짜놨더군요. 아이디어도 좋았고 협력 관계도 이미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전 정말 발만 담그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위기가 있었던 적도 물론 있긴 했지만 신중한 제 성격과 선배의 진취적인 성격이 시너지를 내면서 어찌어찌 극복이 되더군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부터 1년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선배이자 동업자이자 남자친구였던 그는 결국 저의 남편이 되어버린 거죠. 연인으로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저랑도 잘 맞았고요. 보통 결혼을 한 이후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연애할 때와는 많이 달라진다고들 하던데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모두를 챙기려 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려고 하더군요. 가족, 친척, 친구들 모두 잘 챙겼어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심화됐죠. 남편은 그런 좁은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니까요. 아파트 사람들은 물론 동네 가게 사장, 사모님들 하나하나 다 챙기고 친해지다 보니 거의 무슨 동네 반장 같은 존재나 다름없을 정도였어요. 동네에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는 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싸움이 생기면 중재를 해주기도 하니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평범하게 그리고 무난하고 조용하게 살아가자는 주의였기에 때때론 그런 남편의 모습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역시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개입을 해야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남편은 가족,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게도 잘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한 뒤 가장 큰 갈등은 고부 갈등에서 오죠.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애초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혼자 된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무렵 좋은 분인지 어떤 분인지 깊게 알게 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고부 갈등을 느낄 틈도 없었죠. 그런데 이때 장례식에서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너무 슬퍼서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괜찮아? 뭐가?
지금 괜찮은 거 맞냐고. 괜찮아.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아이, 그보다 있잖아. 응?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역시 힘들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괜찮아. 울어도 돼. 이럴 때 운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응? 아이, 그게 아니라 자기 어머님 있잖아. 어? 우리 엄마는 왜? 아니, 자기 어머님도 혼자 사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엄마도 쓰러지셨을 때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았으면 사실 수 있었잖아. 자기 어머님도 이제 노령이신데 혼자 두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럼 좋긴 하지만 어떡하려고? 우리 집 바로 근처로 모시자. 생각 같아선 같이 살면서 모시고 싶기도 한데 장모님이 아파트는 삭막해서 싫다고 하셨으니 그건 안 되겠고 우리 아파트 바로 근처 주택으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무슨 일 생겨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잖아. 아, 그래? 어때? 괜찮지? 장례식 끝나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그렇게 진행하자. 어머님 장례식인데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고마워.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줘서. 지금 슬프기만 해도 모자랄 텐데. 아니 뭘. 그냥 그런 일도 안 생기게 해야 좋은 거니까. 전 이게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혼자 뒀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런 거라고 느꼈어요. 어머님의 부재에 슬퍼하기보다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걸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야 깨달을 수 있었지만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남편은 엄마한테 정말 계획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근처 주택을 구매해서 그곳에 저희 엄마를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엄마와 자주 식사 자리를 가지기도 했고 식사 자리가 아니어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찾아갔어요. 집 바로 코앞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또 거기서만 그치지 않더군요. 남편은 오빠네 가족까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했어요. 원래 1시간 거리에 오빠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새언니가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새언니 직장은 오빠를 따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애들도 있는데 남자 없이 그렇게 살면 위험하다고 결국 사업 자금까지 깨서 돈도 보태가며 우리 집 근처에 집을 구해줬어요. 그렇게 우리 식구들은 모두 가깝게 살아갈 수 있었죠. 평일에는 남편과 엄마, 그리고 새언니와 조카들까지 모두 자주 모여 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오빠까지 껴서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새언니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댁살이일 수도 있는 느낌이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새언니는 좋게 받아들여 주더군요. 실제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기도 했고 또 육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엄마가 너무 잘 도와주셔서 편안하다고요. 저 역시 저희 가족들을 자주 보는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보통 남편이 처가댁 식구들을 그렇게 신경 써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예방해주려고 하니 너무 고마울 수밖에요. 전 참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새언니가 갑작스레 이른 새벽부터 집을 찾아왔어요. 초인종에 비친 새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급하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 지방에서 일하는 오빠가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몸을 가두기가 힘든 상태이니 자기가 가서 며칠 돌봐야 할 것 같다고 조카 짐까지 싸워서는 그 며칠 동안만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엄마도 있고 하니 조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새언니는 어머님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 일을 아셨다가는
엄마가 오빠를 지방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요. 사실 엄마가 오빠 지방에 가서 일하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가족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붙어 살아야 가족인데 애 크는 것도 못 보고 돈만 벌면 그게 되겠냐고요. 저도 그 사정을 뻔히 알고 있어서 새언니의 말을 금방 이해했어요.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아이 걱정하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신경 쓸 게 많은 게 참 안타깝더군요. 저는 엄마한텐 비밀로 할 테니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엄마한텐 며칠간 오빠 지방집 조정할 게 있어서 새언니가 내려갔다고 하겠다고 하고요. 실제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 엄마도 별말 안 하더군요. 그런데 오빠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나 봐요. 며칠 뒤 새언니로부터 오빠가 재수술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전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들은 남편은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냐고 하면서 저보고 같이 가서 새언니 도와주라고 하더군요. 새언니 혼자서 며칠째 환자 간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럼 조카는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대요. 조카도 엄마도 자기가 혼자 다 볼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사업상 출장 갔다고 변명하겠다고 하면 된다고요. 생각해보니 새언니가 많이 힘들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오빠는 내 가족인데 새언니에게만 간호를 맡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 돕길 좋아하는 남편이 모든 일은 자기가 책임진다고도 해주었으니 그런 남편의 배려 덕에 저는 지방 병원으로 내려가 새언니와 교대로 간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오빠 수술날까지 언니와 교대를 하면서 2주를 보냈어요. 정말 제가 안 왔으면 새언니까지 쓰러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언니도 제가 온 걸 너무 좋아했고 오빠도 완치되면 저와 매즈한테 더 잘해야겠다면서 고마워했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엄마가 저나 오빠 부부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도 없었단 점이었습니다. 조카만 놔둔 채로 그 긴 시간을 사업상 출장 갔다는 저까지 계속 없었으면 저희 소식을 궁금해할 법도 한데 아무 소식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수술까지 받은 상태이다 보니 어차피 엄마도 결국엔 알게 될 사실인지라 전화가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게 영 이상했죠. 새언니와 오빠에게 전화 없었냐고 물어봐도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없었다고 저랑 연락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오히려 전 엄마가 걱정됐어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신 게 아닐까? 남편이 괜히 걱정 안 끼치려고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엄마한테 연락이 영 없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그런데 다만 날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빠 수술 받은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도 자기가 잘 말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다 오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남편과 같이 밥 먹고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래요. 전 아무 일도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오랜만에 엄마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통화를 다시 걸었어요. 한동안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다 보니 또 몇 주 안 봤다고 보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받은 뒤 엄마 쪽으로 카메라를 비춰줬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엄마를 비춰준 순간 너무 이상했어요. 엄마가 몸을 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손을 들고 흔드시는데 아프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추워? 왜 그렇게 몸을 떨고 말도 안 하고 혹시 몸 어디 안 좋은 거야? 왜 그래 엄마? 엄마 괜찮아? 아니야 어머니 괜찮으셔. 요즘 나하고 매일 밥 먹고 산책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 그런데 요새 통 말씀을 안 하시네. 아마
아들 수술한다는 소리 들으시더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져서 잠시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 병원에도 가봤는데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징후니까 걱정하지 말래네. 곧 괜찮으실 거라고. 그래? 어떡해. 엄마 많이 놀라셨나 보다.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잘 보살펴드리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래, 자기가 좀 고생 좀 해줘. 미안. 내가 여기 있어서 자기도 힘들겠다.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라갈게. 아니야, 나도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도 돼. 아, 이제 산책하러 가야겠다. 어머니, 우리 산책하러 갈까? 평소라면 이것저것 캐물었을 엄마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남편이 산책 갈 시간이라고 하자 뭔가 더 불안해 보였어요. 아무리 제가 수술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불편해지더군요. 병실로 가서 엄마 상태를 말하자 오빠와 새언니는 괜히 걱정만 시켜드렸다고 자신들을 자책했습니다. 노령에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한순간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냐는 걱정과 함께해요. 저 역시 엄마의 덜덜 떠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오빠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더군요. 그건 바로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괜히 불안한 생각하지 말고 홈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머니한테 혹시 무슨 일 생기는지 자주 확인해 보자고요. 오빠는 이런 쪽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서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해 홈카메라 설치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을 한 뒤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내일 본인이 직접 가서 설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약속대로 오빠의 친구는 오전 일찍 엄마의 집으로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도 없을 뿐더러 아예 초인종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알려준 집 전화도 받지 않는데요. 오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설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설치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홈카메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오빠의 친구 말대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전부터 엄마가 어디를 가신 걸까 싶어 혹시 남편은 아는지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순간 엄마랑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 이제 화면에 나온다고 하면서 오빠랑 새언니를 불러 같이 봤죠. 오빠도 직접 엄마의 상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오빠는 매제가 엄마 몸 안 좋으신 거 아침부터 챙기느라 바쁘다며 고마워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우리는 계속 CCTV를 보다가 모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기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그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온 뒤 손을 씻고 나서 소파에 앉더니 리모컨을 엄마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그걸 주운 뒤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남편에게 TV를 틀어주었어요. 남편은 다리까지 꼬며 편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걸 보면 남편은 누가 봐도 상전이었고 무릎을 꿇고 있는 엄마는 거의 죄인처럼 보였어요. 아니, 엄마가 원래 TV를 볼 때 무릎을 꿇고 보셨었나? 아니, 지금 매제랑 엄마 왜 이러고 있지? 매제 왜 저래? 지 혼자 소파에 앉아서는. 그러다가 잠시 뒤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곧 큰 그릇 하나를 들고 카메라에 나타나더군요. 그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 맨밥에 김치 하나가 들어있는 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엄마에게 주면서 먹어라, 네 밥이다 이러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손으로 먹기 시작했고요. 이 미친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는 그 모습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욕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장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저는
잠시만 있어 보라고 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자고요. 오빠는 씩씩대며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곧이어 지금까지 봤던 장면보다도 훨씬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밥 다 드셨어? 그럼 이제 산책해야지. 자, 돌아볼까? 남편은 목줄 하나를 꺼내더니 엄마 팔목에 걸어 썰매를 끌듯 거실 바닥으로 엄마를 끌고 다니며 재밌다는 듯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정신으로 보이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누가 조작이라도 해놓은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아니, 다 늙었으면 빨리 가지 왜 혼자 살아있어 귀찮게. 네 남편도 갔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갔잖아. 너 혼자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한 줄은 아는구나. 죄송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 장난감이라도 돼야겠지? 네, 다 하겠습니다. 그래. 아, 이제 산책도 질렸는데 또 뭘 하면 좋을까? 무슨 아이디어 없어? 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가족들한테 입 뻥끗하기만 해봐. 지금 네 아들 집 내 돈으로 샀다는 거 알지? 그거 다 뺏어버릴 테니까 거기다 네 집도 뺏고 이 집에서는 다 내쫓고 알았어? 네. 넌 고마워해야 해. 이렇게 내 스트레스 해소해주는 일이라도 하게 해주잖아. 다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오빠는 더는 보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오빠는 온갖 욕을 해대며 죽이네 마네 화를 냈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엄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너무나도 컸어요. 저런 놈에게 엄마를 맡기고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제가 너무 한심하기도 했어요. 새언니는 오빠를 진정시키고 저를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제가 눈물을 그칠 때쯤 너한테 미안하지만 아니 미안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만 이 자식 이거 가만 안 둬. 증거도 확실히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할게. 괜찮지? 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오빠 말에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 후 곧장 112에 신고해 엄마를 남편으로부터 보호시켰어요. 당장이라도 제가 달려가 남편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새언니나 저나 운전면허증은 있어도 운전은 하지 못했기에 경찰을 부르는 편이 더 빨랐죠. 그리고 그 사이 오빠는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물로 홈 CCTV 영상을 보내줬어요. 변호사 친구분은 노인을 해한 죄가 성립되겠다며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해주더군요. 저는 영상 파일을 사업 관계자들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친구, 남편의 친구, 아파트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몽땅 보내면서 남편의 실체를 밝힐 테니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 했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남편 욕을 해주더군요. 그 후 남편을 다시 만난 건 경찰서였습니다. 정신 나간 그놈은 그냥 재미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재미. 그 순간 주마등처럼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사업하자고 처음 말을 꺼냈던 날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장이 재밌어 보인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장례식 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냥 남편만의 슬픔을 혼자 달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흔히들 말하는 사이코패스 혹은 어딘가 결여되어 있는 인간 그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쎄한 말을 했던 순간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던 것들에 감춰져 그걸 인식하지 않으려 했었던 것 뿐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죠. 재미였다고 말하는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네 살갗을 다 벗겨서라도 만천하에 너의 실체를 알릴 거라고 말해줬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놈 목을 끌고 경찰서를 한 바퀴 돌고 싶었어요. 그놈이 했던 미친 짓 그대로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런 남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구조 요청도 못했던 게 가슴 아프지만 엄마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인 오빠 친구에게 합의나 선처 없이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오빠 친구는 증거도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살다 이런 쓰레기는 또 처음 봤다고. 정신감정 같은 걸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기 동기들, 지인들까지 활용해서 벌을 주도록 하겠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남편, 아니 그 쓰레기는 우리 뜻대로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혼도 함께 진행했죠. 책임 소재는 남편에게 있었고 재산 분할 역시 훨씬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위자료도 단단히 받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오빠는 회사에 사정을 말한 뒤 다시 발령을 이쪽으로 받았고 저와 돈을 합쳐 같이 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 엄마를 함께 모시고 살고 있죠. 엄마가 가족들 품에서 다시 안정을 찾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요. 엄마는 지금 치매 치료와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를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좋은 기억으로만 채워주면서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마세요.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사람 조심하시고 저 같은 일 당하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